계속해서 시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 11월 FOMC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예. 그 물가, 그러니까 그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 예.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. 아마 FOMC에서 파월 의장은 그렇게 막 급격하게 이렇게 둔화를 시키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한 번 이제 그걸 겁을 먹어봤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. 그래서 뭐 FOMC 출입 기자도 또 말을 바꿨잖아요. 너무 이렇게 완화할 것이다 이랬다가 아니다. 예.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FOMC에서 압력이 들어갔겠죠.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긴축과 긴축 아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시장에 굉장히 특이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. 뭐냐면 10월 달에 다우지수가 10% 올라가는 반면에 나스닥이 1%밖에 못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주들이 완전히 이제는 시장에서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. 반대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0% 올라갔거든요. 상대적으로 금융주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차별화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물가는 하향 안정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니까 고용이나 저축이 되게 양호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연준이 긴축을 되게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연준이 내년 1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끝내버리면 의외로 경기 침체는 들어올 수도 있다. 왜냐하면 고용이나 그 저축이 아직 안 꺾이기 때문에. 그러고 얘기하고요. 그 빅테크 실적 발표를 봤는데 뭐 아마존, 뭐 구글 이런 쪽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근데 애플, 넷플릭스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긴축의 이슈가 아니고 실적의 이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다. 이게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저는 나스닥은 11,000에서 12,000 사이에 그냥 박스권에 묶일 것 같다.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거든요.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신경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할 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오전에 보니까 이 금리 인상 시기 조만간 끝날 거다라고 월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. 근데 문제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섹터,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섹터만 피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 될까요? 이번에도 보면 다우지수 10포인트 올라가고 나스닥은 1포인트밖에 못 올라갔지만 애플이나 넷플릭스는 오히려 더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실적 위주로 종목 장세지 지수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최근 한 달 새 이 외국인 수급 때문에 6% 가까이 올랐어요. 이 외국인 수급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? 어떻게 보시나요?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. 오늘 제가 좀 독특한 포인트와 독특한 분석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. 어떤 건가요? 준비한 PPT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거든요. 여러분들 코스피입니다. 코스피 거래소입니다. 거래소에요. 2019년도 상반기에 5조를 사고 5조 2천억을 사고 무려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5조를 넘겼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22년 하반기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 2달 남았죠. 근데 4달 만에 7조 2천억이 올라갔습니다. 근데 잘 보세요, 여러분들. 제가 짚는 포인트만 보세요. 2021년도 상반기하고 2021년도 하반기는 통으로 거래소입니다. 거래소 외국인들 다 팔았죠. 그리고 지금 오히려 2021년도에는 팔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는 거래소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. 대부분 다 대형주 위주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세요. 코스닥을 보면 완전히 반대죠. 그러네요. 오히려 2021년도 상반기하고 2021년도 하반기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지금 거래소의 대형주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하반기에 코스닥 어떻습니까? 안 좋죠. 안 좋네요. 매도 나오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
그러면 과연 2021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고 거래소는 안 샀을 때의 그때의 그 우리 국내 시장의 업종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세 번째 자료 보시면 요건 2022년도가 아니고 작년 자료입니다. 작년. 자, 대형주는 보세요. 저점이 깨져버렸죠. 2021년도에. 네. 그리고 2021년도에 저 쭉 가면 소형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. 그렇네요. 자,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21년도 작년에는 코스닥의 대형주는 외국인의 수급도 안 들어왔고 코스피 쪽만 들어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더 셌다면 아까 지금 수급 같은 거 보면 이제는 뭡니까? 작년하고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죠. 코스닥 쪽이 아니라 코스피 쪽으로. 코스피 쪽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바뀌었습니다.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확 바뀌었냐 보면 첫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는요.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일단 풍부했습니다. 왜냐하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금리였습니다. 그러면 저금리일 때는 어떤 종목이 갑니까? 상대적으로 재무가 좀 안 좋아도 테마 형태가 되게 잘 가거든요. 근데 지금은 유동성도 축소되고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매번 얘기 드렸죠. 이 시간에 나와서 앞으로는 좀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회사채 발행도 안 된다.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금리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?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. 그러니까 2022년도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대형주도 많이 떨어졌는 데다가 앞으로 이런 형태의 경기 침체가 되면 대형주가 더 좋아지겠죠. 왜? 후발업체들은 나가 떨어져 버리면 마켓에서 독식을 하는 구조가 되니까요.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외국인들 수급이 왜 이렇게 거래소에 몰리는가 하면 2021년도와 2022년도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외국인들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적 개선 저평가줘요.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주를 안 사요.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저평가 사요.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글로벌 경쟁력이 우위된 종목입니다. 또 하나는 경기 침체 영향을 잘 안 받아요. 2차 전지 같은 경우 영향 받나요? 안 받죠. 왜?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고 실적도 나니까. 그런데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차 이런 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. 뭐냐면 내수 업종입니다. 왜 내수 업종이 왜 열세인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 여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환율도 높은 데다가 소비 여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안 사죠.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 단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수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체감 지수가 떨어진다라고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우지수 10%, 나스닥 1% 이랬지만 애플, 넷플릭스 올라가지만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그다음에 구글, 아마존 떨어진다고 그랬죠. 이제 앞으로는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 상관없이 굉장한 차별화 장세가 올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고르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제가 이 시장에 제가 여기에 한 달 정도 나오면서 계속 이런 얘기했어요. 2100선은 안 깨질 것 같고 베어마켓 랠리를 2300선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내년 1분기 되게 조심해야 된다. 그러셨죠. 그리고 빨리 좋은 기업으로 바꿔야 된다.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다 대형주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중소형주 중에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내년에 굉장히 고전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제가 요 밴드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 내년 상반기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. 생각보다 안 조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런가요? 그래서 제가 밴드를 다시 설정했는데요. 2050에서 내년에 2600선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. 단 지금 시장은 변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2000선이 딱 무너지거나 2050선이 딱 무너지면 그때 비중을 줄이세요. 그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 장세에서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7조를 샀잖아요. 만약에 2년 전에 환율이 1000원일 때 아까 거래소들 안 샀다 그랬잖아요. 그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샀으면 대형주에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환율에서만 환차손이 40% 났잖아요. 그럼 지금 7조를 샀어요, 외국인들이.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1600원 간다 그러면 또 안전자리에서 15% 환차손을 보는데 사겠습니까? 제가 외국인들이 7조 샀다는 건 외국인들은 환차손에 걱정이 없다. 달러가 이제는 고점 맞고
떨어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주식에서 크게 수익이 안 나더라도 환율에서는 환으로? 예. 환차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이머징 국가를 사는 게 훨씬 더 그렇죠. 이익이죠. 이익이죠.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것도 있지만 환율에 대한 변화를 보거든요. 이익이냐 손해냐. 세 번째는 환율이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고점 치면 그 다음부터 안정화돼서 조금씩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머징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보다는 대형주, MS가 좋은 종목들, 글로벌 경쟁력인 종목들은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제가 2050에서 2600까지 밴드를 올린 겁니다. 단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흐름을 가는가 하면 대형주가 너무 싸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낙폭 과대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겠죠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거 되게 저평가,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. 외국인 산다고. 그리고 롯데케미칼, 대한유화 이런 것도 굉장히 싸죠.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. 그러니까 지수가 진바닥을 찍으면 올라오겠죠. 단 요거 낙폭 과대조 한번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본격적인 주도주로 가겠죠. 근데 저는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딱 30종목만 사서 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만들었는데 뭐냐면 앞으로는 한국판 니프티 30 종목이 올 거다. 그래서 한국판 니프티 30 종목이 오면 그 30종목만 계속 땡기던 장세가 올 거고 그 종목들의 컨셉이 실적 개선이 된 저평가주나 글로벌 경쟁력 우위,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워낙 성장성과 실적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형태의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보면 최근에 가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섹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. 2차 전지적 포함되어 있고. 그리고 여외로 중소형주는 그러면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? 저는 바이오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 주에는요. 오늘 제가 내년까지 2,600이라고 하면 많이 올라갈 것도 없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바이오 특집을 한번 왜냐하면 제가 바이오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직 여유가 조금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더 그러세요. 여쭤보도록 할게요.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내년 1분기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었어요. 근데 오늘은 어쨌든 코스피 상단은 2,600까지 본다. 열어놨죠. 조금 올리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내년 1분기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한 의견은 계속 가지고 계신가요? 아니면 아니라고 보시는 내년에는 건가요?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만 안 좋을 것 같고요. 의외로 저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. 2,100은 안 깨지고 베어 마켈렐리가 2,300선까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 내년 1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. 지금 2,300 올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내년 1분기에 시장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미국의 고용이나 저축하고 소비 다 포함하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오면 또 얘기가 틀려지니까요.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저는 2024년이 되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2,600에서 2,700까지 내년 그러니까 늦여름 초가을까지는 2,700까지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. 뭐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말씀을 하셨던 게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을 봐야 된다.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.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도 특히 많이 올랐죠. 그 의견에 대해서도 계속 변함 없으신 거예요? 아까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잖아요. 들어오면서 대형주. 내년에 정말 무서운 시장이 오늘 2,600, 2,700까지 간다 하더라도요. 이게 영어가 있어서 좀 죄송한데 한국판 니프티 30 종목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기관들이 니프티 50라고 해서 50종목만 올렸잖아요. 저는 한국에 막 다 살펴봤어요. 아까 글로벌 우위 종목주 중에서 실적 좋아지고 저평가된 종목 다 찾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 30종목 넘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서 그 종목이 대형주라 그러면 지수를 땡길 거 아니에요. 땡기는데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종목만 땡기면 되니까. 그다음에 같은 대형주 중에서 못 가는 건 계속 누를 거거든요. 성장주, 실적 안 되는 성장주.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 아직도 높은 종목들. 그러면 지수는 2,050에서 2,600까지 박스권 딱 놓지만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세가 들어오면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사는 종목 말고는 볼 게 없잖아요. 그 사람들이 어차피 달러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쪽 해외 쪽 주식을 팔고 이쪽 와야 되니까 이쪽에서
이런 주식 말고는 살 게 있습니까? 없죠.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는 30개 종목만 보자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도 상관없이 반도체는 보실까요? 싫습니다. 반도체는 예, 아니고 저는 네.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되게 길게 하네요. 반도체는 좀 네. 싫은데요. 그다음에 경기를 좀 안 타야 되거든요. 반도체는 경기를 타잖아요. 그래서 경기를 타지 않는 섹터를 네. 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좀 갖고 와서 그렇죠? 얘기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다 얘기할 건 그렇죠. 없고. 예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일규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.